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두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 찾아뵙고 있는데요. 화요일마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처럼의 지수 변동폭은 아닙니다만 특정 업종에서의 급락이 연출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하루가 됐었죠. 오늘 준비했습니다. 시황에 대한 부분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빨갛게 수익 낼 수 있었던 그런 업종, 특징 종목군들 많았었죠. 점검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정두만의 투자 비법 여러분들께 노하우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많은 내용들의 시장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시장 전체적인 시황을 놓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 오늘도 지금 유로 증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그리스의 내용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야만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릴 제약업종이라든가 그리고 화장품 업종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향후 흐름을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어찌됐건 시황 부분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내용 시원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먼저 그리스에 관련된 내용들 일자별로 다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죠. 화면 보시면은요. 그리스 금융위기 관련 일정표. 이 5월달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도 지겹고 여러분도 지겨우실 텐데 일단은 6월 30일 날 유로존하고의 그리스의 구제금융 협상이 유효기간이 완전히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쪽에서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큰 소리를 좀 쳤고 그리고 그리스 쪽에서도 큰 소리를 쳤는데 결국 어찌 보면 승자는 그리스 쪽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찌됐건 간에 그 마지막 분할금,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를 달라. 그랬더니 채권단 쪽에서는 야, 뭔가 구제안을 제대로 갖고 와봐 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엉킨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내용은 먼저 그 녹화 방송을 여러분들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은 또 6월 30일 이후에 이렇게 또 흘러갔는데 그리스 쪽에서 마지막에 솔직히 그리스 총리가 사실은 저보다도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진보 쪽에 가깝죠. 진보죠. 그래서 채권단의 내용 자체를 반대한다. 국민투표를 하겠다. 국민투표를 해서 만약에 이제 찬성이 많이 나오면 난 정권에서 물러나겠다. 근데 그것이 명분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분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국민 여론이 안 됐기 때문에 물러나고 다음을 또 약속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현재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그리스 국민 쪽에서는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반대쪽의 흐름이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로존 쪽의 각국의 또 정상들은 엇갈린 그러한 반응을 나타냈는데 하여간에 7월 3일까지 그러한 그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된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국민투표 자체가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7월 7일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 30% 직간접 해역캡 방안 담긴 세 제한 요청. 뭔 얘기냐면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채권 30%를 탕감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그리스가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각국의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유로에서는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가 되겠죠.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의 또 그리스의 관계가 조금씩 엇갈린 부분이 있는데 독일은 여전히 강화 정책이고요. 프랑스는 굉장히 좀 유화 정책. 그리고 이제 IMF 쪽에서는 지금 그리스가 원하다면은 우리는 다시 지원해줄 방향이 있다. 근데 그 지원 방안은 현금, 구제 금융 이 부분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겠다. 이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오후 1시에 유로그룹 회의, 재무장관들의 회의가 있죠. 그리고 오후 6시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유로존 특별 정상회담이 긴급적으로 연출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달 20일까지 시간이 또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 라는 것이 시장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보여드릴 표가 이건데요. 재무장관이 지금 사임된 상태예요. 그리스 쪽에서는 이제 기존의 재무장관이 조금 강경책을 나타냈다 해서 유로존 쪽에서는 좀 불편해했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사임하고 새로운 장관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조금 이제 그 협상에 있어서 그리스도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일단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리스 문제는 결론을 내드린다면 그네들의 흐름일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왜 그네들의 흐름이냐? 계속 몇 주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트 놓고 보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차트 보시면은 독일입니다. 독일 차트인데 자세히 이 끝부분 자세히 좀 보시면은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빨간색 라인으로 평행선을 그어드렸는데 직전 저점입니다. 직전 저점 부분이 독일은 어제 기준에서는 이탈이 안 됐습니다. 오늘 장중의 흐름에서는 뭐 지금 변동성이 조금 일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이 흐름이 어제 기준, 그러니까 오늘 아침의 기준의 흐름이 되겠죠. 다시 얘기한다면 아시아 쪽의 흐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호주, 대만, 항생 전부 급락이 연출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50포인트에 달하는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급등락이 연출이 됐던 독일 같은 경우가 4%의 범위에 또 5% 범위의 변동성이 나타났던 독일 같은 경우가 오히려 1%대 하락으로, 그리고 시가 대비해서 반등으로, 거기에 바닥에서 꼬리를 단 영망치형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그리스 문제냐는 거죠. 유럽 쪽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다우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죠? 오히려 더 재미나죠. 10월 저점에서부터 고점, 그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폭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플러스까지 돌렸다는 거예요. 장중에 강보합까지 돌렸다. 그렇다면 이쪽에서의 흐름도 역시 주말 이후의 흐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리스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다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입니다.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 어제 그 등락폭은 상당히 뭐 깊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는 뭐 좀 제한적이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어요. 2만 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죠.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윤종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다 선진시장 아니냐. 지금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선진시장의 문제, 유로존의 문제, 이 문제가 불거지면은 안전자산으로 회귀,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 문제는 엄청난 악재다. 다시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와 뭐 비슷하게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쪽이죠. 호주입니다. 호주 오늘 뭐 2% 금리에서 동결을 해놨는데 호주의 등락률과 10월 이후의 상승률, 하락률이 우리하고 또 비슷합니다. 어찌됐건 호주 쪽의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직전 저점 있죠. 네? 6월 말에 그 그리스 문제가 또 불거졌을 때 그 저점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 저점 라인을 이번에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50포인트 뿡 하고 깨졌죠.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자, 대만도 보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고 같은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운봉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전저점을 깨지는 않았고요. 그 그리스 문제에 대한 충격은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항생을 놓고 볼게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월 이후에 전체 흐름에서 절반 이상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중국 쪽의 영향력도 일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결론을 지어드릴게요. 지금까지 놓고 보신 차트들 어떻습니까? 유럽, 그리고 미국, 일본, 선진시장의 차트는 전부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머징 마켓 쪽에 대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치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또 호주, 대만, 항생 이 정도 놓고 볼 수 있는데 그 추세 부분이 어떻습니까? 어제 50포인트 두들겨 맞고 오늘 추가적으로 20포인트 장중에 20포인트 이상 두들겨 맞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10월 바닥 대비해서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8%, 10월 바닥 대비 8%대의 상승률, 고점 대비해서는 깊게 빠졌을 때 7%대의 하락률,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장 기조를 잡아나가실 때 너무 패닉 상태에 빠져드시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리스 문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 오늘 또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부분 다시 또 놓고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예요. 상하이 지수의 흐름인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움직이죠?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고점 대비해서 얼마요? 28% 빠져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패닉이다. 이거 난리 났다. 이렇게 됨으로써 뭐 우리나라도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쪽 저점, 바닥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저것도 10월이에요. 글로벌 증시의 모든 흐름을 저는 이제 10월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10월 대비해서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했고요. 아직까지도 10월 대비해서의 상승률은 어마어마합니다. 수치상으로 미처 뭐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거기 대비해서 28%의 조정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중국 쪽의 문제는 그네들의 문제인 것이
이 부분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생이나 우리나라, 뭐 대만, 또 선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다음 주까지도 중국이 급락을 한다면은 최근 들어서의 흐름도 정리를 해서 가져다 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 정부가 지난달 말에 긴급적으로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또 인하하는 부분 플러스 증시 안정화 대책을 7월 초에 그리고 또 3일 만에 추가적인 2차 부양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밀려 떨어져 내려가고 있죠. 그렇다면은 중국 쪽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고점에서는 어떠한 흐름 때문에 조정이 나왔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걸 대처할 수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글로벌 시장, 선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우리나라 이머징 마켓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시원하게 한번 중국 증시 보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여드리면요. 예전 자료예요. 제가 2008년, 2009년도에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뭐 항생이나 또 선진 시장도 중국 증시의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중국 경기에 영향은 받습니다만 중국 시장의 동향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일단 정확히 놓고 보시게 되면요. 자, 글로벌 증시가 상승 탄력을 나타낸 게 2002년 말부터 2003년 초순입니다. 거기를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갔는데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찍은 게 2005년이에요. 그럼 중국 경기가 2005년까지 안 좋았느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부터 중국 경기는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그 이전엔 안 좋았냐? 아닙니다. 90년대부터 계속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부분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지분 한도 확대, 증권 거래세 인하, 이런 부분이 전부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2005년도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는 거죠. 글로벌 증시는 2002년, 2003년부터 바닥 찍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이성적으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거래세를 인상하고 한 겁니다. 어찌됐건 바닥에서 중국 증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외국인 뭐 투자 한도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 거래세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3%에서 2%로 인하한 부분. 근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런 것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뭐죠? 2007년도 세계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2007년도 어떻게 됐어요? 중국 증시 막 어마어마하게 1년 만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순위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애플은 있지도 않아요. 저기 맨 1위가 페트로차이나입니다. 중국이에요. 가로쳐놓은 중국이 5개 업체가 중국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인 흐름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고요. 자, 이러한 내용 보시면 되는데 올해라고 써있는데 죄송합니다만 2008년도 기준입니다. 2008년도에 보호예수가 풀리는 중국 비유통주의 물량들이에요. 보시면은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어마어마한 물량의 보호예수가 풀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수급이 자금이 유입된다 할지라도 시장은 조정을 받았던 거죠. 이 부분을 페트로차이나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세계 시가총액 1위였던 페트로차이나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2007년 11월 고점 찍고 중국 증시는 내리폭락을 합니다. 내리폭락하는데 이 페트로차이나의 시가총액 1위인 이 페트로차이나의 하락률과 거의 비슷해져요. 근데 이 부분이 왜 그런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정확히 보시면요. 홍콩 증시에 210억 주, 말이 됩니까? 210억 주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상하이 증시에 40억 주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비유통 주식이 1,580억 주입니다. 총 상장 주식수가 1,830억 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뭐 유통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1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물량이 풀렸다는 거죠. 이 물량뿐만 아니라 앞서 보신 전체 비유통 보호예수 물량들이 풀렸다는 거. 거기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IPO가 지속적으로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 증시 다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도 아까 보여드린 11월 고점 이후에 내리폭락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 리먼 사태까지 겹쳐졌는데 그 이후의 반등은 절반의 반등뿐이 못 줬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글로벌 시장은 유동성의 랠리로 인해서 폭등이 나왔을 때 이제서야 중국은 랠리가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부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물량이 지금 넘쳐나죠. 중국 쪽의 기준에서 외국인 지분 한도는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개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중국 쪽의 IPO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속적인 부담 요인이 계속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뭐 증시 안정화 대책 어떤 부분을 내놨어요? IPO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적으로 가지고 가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갔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긴축 부분을 일부 단행했죠. 증시에 대해서 긴축이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대략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신용에 대해서 제한을 했는데 그 신용 자금에 대해서
일단은 다시 살짝 풀어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급의 개선을 일부 논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번 무너져 내린 심리, 투심,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조금 둔화된다 할지라도 계속 증가하는 뭐 IPO 물량, 그리고 유통 물량이 이제 보유에서 풀리게 되면서 유통 물량으로 전환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정폭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앞전에 놓고 보신 것처럼 어떻게 됐다고요? 2008년도, 2007년 11월 고점 찍고 내리밀려 내려갔죠. 내리밀려 내려갔을 때 글로벌 시장에 영향 없었다.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없었다.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옆에서 누가 뭐 중국 얘기하더라도 지표는 놓고 보시되 중국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는 연동성이 제외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국 증시까지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엔 그럼 뭘 놓고 봐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다면은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리고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해드리고 해석을요. 그렇다면은 뭐 유가 부분이라든가 환율 부분을 또 놓고 보셔야 되는데 자, 유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아시아나항공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항공주들에 대해서 유가 급락에 의한 흐름이다. 혹은 뭐 정유주나 화학업체에 대해서 유가 급락에 대해서 같이 연동된 급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틀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유가가 가장 고점을 찍을 때 이후의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유가의 문제가 불거졌던 부분은 지난해 하반기예요. 특히 4, 4분기. 급락이 연출되면서 문제가 발생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원유에 대한 해지를 했던 업종, 뭐 항공도 마찬가지고 원유 그 정유업체 마찬가지고 화학업체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한적인 흐름 나타난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반등이 나왔다 할지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주봉 기준에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그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횡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 문제와 함께 이란의 핵 타결이라는 부분 때문에 잠시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급락에 연출이 되긴 했지만은 이러한 급락세나 혹은 급반등은 전체 시장에는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향후 유가의 흐름을 급락이나 급등이 나와라, 급락 나와서 항공주 가라, 뭐 급등 나와서 뭐 정유업체 가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안정 추세로만 움직이면은 업황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유가 부분에 대해서의 기대 심리 부분은 1월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에 연동된 화학업체, 정유업체, 항공주까지도요. 전부 유가가 안정 추세로만 간다면 실적 개선폭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각 꼭 바꾸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실적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실적. 두 번째 파트에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드릴 내용이 그거예요. 제약업체와 화장품업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이 실적 부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적이 이제 실적철에 도래가 돼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잠정치가 오늘 개장 전에 나왔죠. 그 부분 나오면서부터 해서 어떻게 됩니까? 화장품업체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PER이 70배 이상 80배 수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적이 나옴과 동시에 흐름이 굉장히 악화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됐고요. 이것을 포문으로 해서 미국과 우리나라 계속 실적 잠정치가 나옵니다. 이제 실적철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실적에 관련된 내용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실적도 짧게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개장 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어닝 쇼크예요. 어제 수정치가 매출 50조 원 넘는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하향한 수정치가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7조 이상의 영업이익, 7조 1천억 정도 수준의 컨센서스를 발표를 했는데 오늘 기준에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선반영이 돼 있다는 인식. 그리고 주가가 강세를 띠다 보니까 역으로 해석을 하죠. 어떤 부분이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실적 악화된 부분을 보지 말고 3분기 2014년 3분기에 영업이익 5조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에 지금 4개분기 연속 영업이익 어찌됐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꼭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가가 밀려 있으니까?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반등이 나왔죠. 어닝 쇼크 실적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왜 그럴까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달러 환율이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수출주. 추경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도 수출주. 야, 수출을 살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율 부분에 대한 어찌됐건 간에 방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환율도 자세히 놓고 보시면은 그리스 문제 때문에 이상급등락이 나오면 안 돼요. 다만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132원까지 올라섰는데
1136원이 3월 16일 날 고점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뭐 3월 6일로 저 영권이 잘못 써놨는데 저 들어가면 혼나요 또. 3월 16일이 고점이에요. 그래서 3월 16일 날 1136원 60전 찍고 나서의 흐름이었죠. 그렇게 된다면 수출주들이 그 이후에 4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환율이 이 정도고 시장이 안정추세로 되찾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IT주들에 대한 흐름 정상적으로 놓고 보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해드립니다. 다시 그리스 첫 번째 그리스 문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으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에 대해서 28% 급락 나오다 보니까 이야 이거 중국이 심각한 거 아니냐? 절대 심각한 거 아닙니다. 중국 폭등할 때 우리나라 폭등 안 했어요. 연동폭 그다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 부분에 놓고 말씀드린 부분이 뭐가 되겠죠? 실적 부분이죠. 유가 부분 한번 보시는 거고 실적 부분이고 실적 관련된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요? 환율 부분을 같이 놓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환율 부분하고 뭐 삼성전자의 실적 부분하고 연동을 시켜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맞는지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에서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업종하고 원달러 환율 부분의 흐름을 같이 놓고 보여드릴 텐데 자동차는 어찌됐건 엔화에 좀 연동성이 크죠.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 커요. 맨 왼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왼쪽 보시면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 위쪽의 흐름이 1140원 위쪽의 흐름입니다. 환율 기준에.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률이 바닥 대비해서의 상승률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상승률이 시장 전체를 견인했다는 거죠. 시장이 80% 상승률이 나올 때 전기전자 업종은 2배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률이 바닥권에 놓여졌다 보니까 뭐 얼마 상승이 안 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장 큰 상승률이 나왔던 거고요. 환율에 어느 정도 전기전자 업종도 민감하냐면요. 쭉 흐름을 놓고 보시면 조정받은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건 시장 수익률입니다. 이때는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금융주들이 시장을 견인했던 시점이고요. 그 이후에 흐름은 어떻습니까? 2007년도 그리고 2008년도 리먼 브러스 터지기 전에 직전까지의 흐름은 시장은 랠리가 나왔죠. 전기전자 업종은 못 갔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도 못 갔고 시가총액 비중 22% 이상의 전기전자 업종도 못 갔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철강, 조선 쪽에서 끌고 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힘들어하던 이때는 뭐 환율이 이게 정상적인 환율 아니잖아요. 리먼 터지고 나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1100원대, 1140원대 위에 있을 때 전기전자 업종은 바닥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유동성과 함께 움직임을 주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맨 마지막 기준이에요. 이 부분도 정확히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었어요? 작년 10월부터 글로벌 시장과 우리나라 전체를 비교해드린다고 그랬죠. 작년 10월에 전기전자 업종 바닥 찍고 국내 증시도 바닥 찍고 그리고 나서 환율 올라오면서부터 국내 증시도 올라간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가면서 시장 견인했고 환율 부분도 다시 1000원선 이탈되는 부분까지 우려됐던 범위에 있었죠. 그 부분을 1100원대 이상으로 들어올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전기전자 업종이 다시 조정받았던 부분은 뭐라고요? 3월 16일 날 원달러 환율 1136원 60전 찍고 쭉 내려와서 다시 1100원 이탈될까봐 걱정스러운 1000원 이탈될까봐 걱정스러운 위치에서 돌려진 겁니다. 다만 최근 4, 5, 6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쏠림 현상이 너무 컸죠. 뭐 제약업종 그리고 뭐 화학업종도 탄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뭐 화장품업종 인위적인 탄력을 받다 보니까 이쪽에서 소외된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시장의 흐름은 엇갈렸죠.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그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의 흐름이 다시 정상적인 시장 랠리의 흐름으로 연동이 된다면 전기전자 업종의 이 환율 수혜 부분 정확하게 놓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어려우셨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국내 차트 놓고 보면서 시황 차트 놓고 보면서 시황 마지막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증시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바닥 또 1월 바닥 찍고 나서 돌림폭 이후에 절반 수준의 조정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월봉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보시고요. 일봉 기준만 놓고 보시더라도 이것이 대세하락의 기준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틀 동안 시장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패닉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업종이 잘 움직일지 그 부분 잘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기준의 흐름 나중에 향후에 제가 또 교육방송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시황 부분은 이만큼 해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실은요, 시장 상황을 나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장 상황을 놓고 보기 때문에 시황은 짧게 해드리고 업종, 특징 업종 확 많이 해드리고 앞으로 움직일 업종도 해드리고 그리고 윤정두만의 비법을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길게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시황에서 길어졌어요. 그러한 이유는 시장의 방향성을 알아야 됩니다. 시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도 모르면서 그냥 주식을 붙들고 있거나 혹은 무조건적으로 패닉 상태에서 투매를 하거나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현재까지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시청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왕 발을 담궈 놓으신 상태라면은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십시오. 물론 무조건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근거치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근거치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대로 또 비법대로 따라하시면 시장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업종 또 특징적인 이슈 무엇이 있죠? 제약업체와 그리고 화장품 업체에 대한 급조정이었습니다.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 정도의 급조정이었는데 화면 놓고 설명드릴게요. 화면 보면서요. 화면 보시면은 이게 참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오늘 전체 거래소 시장, 유가증권 시장의 업종별 등락표입니다. 저 음봉 보세요. 저게 말이 되는 음봉입니까? 어마어마한 음봉이 떨어져 내려와 있죠. 시가총액 상한가 부분을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해놔서 30%까지 확대를 해놔서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됐는데 어차피 맞아야 될 부분이라면 뭐 제대로 맞는 것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도의 그 흐름에서 제가 이걸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에 저렇게 큰 장대 음봉이 떨어진 제약업종이에요. 시가총액 비중은 2.5%에서 지금 2.1% 수준으로 밀려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약업종 부분에 그러니까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죠. 그쪽에 2.5% 비율에서의 등락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학 쪽에 원유 유가 하락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유가 하락 때문에 화학 정유업체 급락 나왔죠. 그것보다 더 큰 폭의 급락이 뭐가 나왔어요? 화장품 업체가 이쪽에 화학업종으로 분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가총액 비중하고 지수의 그 등락률을 구도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메뉴에 있는 게 27조 7천억 해가지고 2.18%. 실질적으로는 원래 2.5% 비중이었는데 오늘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2.18% 비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빨간 색깔 세 번째 칸에 있는 화학업종 10.46%입니다. 원래 한 11% 정도였는데 오늘 3%의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밀린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의약품에서 13% 하락률로 마감을 했죠. 13% 하락률 곱하기 원래 2.5% 비중이었으니까 의약품 업종에서 까먹은 지수 포인트만 7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학업종에서 까먹은 지수 포인트만도 마찬가지예요. 11% 정도 수준에서 3%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6포인트 정도 수준의 조정. 양쪽을 합산을 해서 13포인트 조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두 개의 업종에서만 급락이 나오면서 13%가 깨져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머지 뭐 IT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탄력적인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하락과 상승의 종목 기준에서도 장중에 급락이 좀 연출됐다 할지라도 제한적인 예전처럼 뭐 600개 종목 내려가고 100개 종목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아니라 370개 종목 상승하고 뭐 400여 개 종목 내려가는 그러한 비율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뭐 구도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겠는데 화학업종과 제약업종의 향후 흐름이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사실상. 화학업종과 그리고 뭐 의약품 업종, 화학업종에서도 화장품 관련된 업체와 제약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먼저 간단한 답을 먼저 드린다면은 실적 철회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이 가셔야되는 게 없죠. 기대치죠. 그래서인지 오늘 좀 충격이 컸다라는 겁니다. 실적철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을 하나 보면서 같이 이제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굉장히 지금 어려우신 상태인데 이런 종목 갖고 나와서 야 이렇게 수익 났습니다 하면 더 화가 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교육 내용까지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언제 어떻게 살 수 있었고 어떤 흐름에서 움직임이 나왔고 또 어떻게 해서 이 종목이 빠졌는지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반등이 나올지 추가 하락이 나올지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2주 전에 벌써 6월 23일 날 메르스 관련해서 올 초부터 계속 교육해드린 아모레퍼시픽을 또 갖고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종목 시가총액 상위에 이런 종목을 볼 수 있겠느냐. 같은 그림이죠. 이렇게 가지고 나오고 나서도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됩니까? 또 움직여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 그러한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갖고 나오면서 저렇게 동그라미를 많이 쳐갖고 또 차트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차트를 갖고 나왔죠. 이 차트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맨 왼쪽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망치형이 떴어요. 망치형이 뜨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망치형 혹은 변형 샛별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변형 샛별형이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자, 이게 고점을 형성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캔들의 흐름 이것을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되어 있죠? 상승 장악형이 나와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 흐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 상승 추세에 대한 기준점을 표출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나오고 여러분들께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떠한 또 결과가 나왔었죠. 자, 결과 보시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음봉까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움직였죠. 추가 상승이 나왔죠. 고점에서부터 다소의 억지를 쓴다면 변형형 기준의 하락 잉태 확인형이 떴다라는 겁니다. 하락 잉태 확인형이 떴는데 야, 나는 이걸 하락 잉태 확인형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갭상승 배웠죠. 갭상승에서 마지막 자락에 갭을 메꾸고 내려가는 부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자락에 갭을 메꾸고 내려가는 부분은 소멸갭이라고 그랬어요. 급등 랠리 나온 이후에 고점에서 그 갭을 깨고 내려간다면 소멸갭. 오늘 배울 참골 반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그러면 조정.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하실 수 있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차익 실현 문제 그게 아니라 일단 깨져 내려갔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 올 초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의 흐름 아모레G까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모레퍼시픽 좀 전에 보여드렸고 아모레G도 계속 나오는데 아모레G도 같은 맥락에서의 매수 구간이 계속 설정이 됐습니다. 계속 설정이 됐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석별형이 정확히 떴죠. 별 3개짜리. 여러분들 공부하신 내용이에요. 그 석별형 뜨고 급락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아모레퍼시픽 앤 아모레G 액면 분할 관련 종목 교육 이렇게 써 있는데 올 초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K탑 30이 어제 발표됐단 말입니다. 예? K탑 30 때문에 아모레G와 아모레퍼시픽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액면 분할까지 했고 말 잘 들었죠. 말 잘 들어줬기 때문에 500만 원 가까운 상승 탄력이 나온 거예요. 올해 들어서만 100% 이상 상승이 나온 거예요. 시가총액 25조 이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놓고 볼까요? 자, 샛별형 떴습니다. 이런 교육 다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수급 보여드렸잖아요. 이 수급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뒤에 또 말씀드리고요. K탑 30 지수 관련해서의 흐름이다. 대표적인 정보정책 수혜주를 핀테크에서만 찾지 마십시오. 대형주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상승 나온 이후에도 수급 부분. 그리고 그 앞전에 어떻게 됐어요? 글씨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액분 안 하겠다 해서 횡보하거나 소폭의 조정 나왔던 부분이 올 1월 달부터 다시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부분 보여드릴게요. 아모레G의 수급 분석입니다. 아모레G 부분은 뒷부분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정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지금 정확하게 놓고 보실 부분은 이것도 안 보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다시 또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만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 당시 놓고 말씀드렸던 맨 오른쪽에 연기금 부분이 초록 색깔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연기금 혼자 샀어요. 예? 외국인 팔고 투신 팔고 다 팔았어. 연기금 혼자 샀어요. 연기금 혼자 사서 주가를 2배를 만들어버려요? 만약 개인이 했다면 이건 혼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잖아요. 연기금 혼자서 샀는데 그 부분이 어찌됐건 용납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수급과 정책을 바탕으로 캔들을 바탕으로 편입할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K탑 30은 Y 해갖고 적어드렸는데 어제 발표가 됐어요. 어제.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지수 개요. 그리고 나서 솔직히 저는 뭐 혼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탁상 행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수 종목 이렇게 선정해놨어요. 말 바꿨죠? 또 거기다가. 삼성전자도 액분 하나만 안 넣어줄 거야.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넣었어요. 결론은 뭐냐면요. 이 K탑 30이 이제 끝났잖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 잘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차익 실현도 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아모레G 누적 수급 오늘까지 1월 16일부터. 왜 1월 16일이 중요하냐? 1월 16일부터 연기금이 들어와요. 액분해라. 말 안 듣거든, 아무도. 액분해라. 그러더니 희한하게 아모레G만 죽어라고 사줍니다, 연기금이.
아무도 안 샀어요. 개인 팔았죠. 기관 팔았죠. 다 팔았는데 아모레 G만 그냥 누적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연기금만 그냥 뻘겋게. 그러더니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기준에서. 예? 오늘 기준에서 전체적으로 개인이 29만 8천 주를 떠났어요. 아모레 퍼시픽이. 아모레 G는 21만 3천 주를 떠났습니다. 근데 연기금이 11만 주 매도했고요. 이쪽 아모레 G는 10만 주를 매도했는데 더 재미난 것은 연기금이 올해 1월 16일부터 어제까지 기준에서 80만 주를 샀다는 거예요. 80만 주면 1%뿐이 안 됩니다. 근데 유통 물량 자체가 10% 미만이에요. 10% 미만인 거를 연기금이 1% 사면서 주가 확 끌어올려놓고 아무도 안 사는 거 혼자 사놓고 오늘에 돼서야 연기금이 10만 주 내다 팔아버리면서 장중에 시가총액 15조 이상짜리를 18%를 끌고 내려갔어요. 그러더니 어제 기준에 석배령 뜨고 장대 운봉이 떨어진 거죠. 그래놓고 장중에 제가 잠시 봤는데 오늘 바빠가지고 전체 내용 못 봤습니다. 증시 급락에 따른 증시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 아니 연기금에서 이렇게 때려서-가지고 주가 2배 이상 만들어놓고 2배 가까이 만들어놓고 그리고 나서 오늘 8분의 1 매수한 물량의 8분의 1을 하루에 때려놓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모레 G 내려가죠. 아모레 퍼시픽 내려가죠. 관련된 화장품 업체들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빠졌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는 조금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러한 쏠림 현상 부분을 정부에서도 좀 막아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론은 뭐냐? 올라갈 때 말씀드렸잖아요. K딱 30, 정부 정책, 액면 분할,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캔들에서의 매수 사인, 그리고 수급. 결론은 수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꼬였고, 그리고 아모레 G 기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끝내는 아모레 G 기준에서 석배령 떠버렸죠.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기준에서도 부정적인 갭을 메꾸는 그런 흐름이 나와버렸죠. 소멸개.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약, 화장품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말씀드린다면 급격한 반등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부분의 시황을 그렇게 놓고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봐야 될 업종. 지난주부터 해서 지지난주부터 해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역순으로 거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해 드릴게요. 자, 메르스 관련해서입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메르스 관련해서 2주 전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때 여기에서 어떤 거요? 기타 업종의 호텔신라 말씀드렸죠. 호텔신라 말씀드리고 나서 뭐 이게 적은 상승률입니까? 오늘 시장 연동폭과 함께 단기적인 상승이 강하다 보니까 하락폭이 깊어졌어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갭 빼었잖아요. 갭 빼었으면 공부하셨으면 아셔야지. 갭을 메꿨는데 왜 얘를 못 빠져나와요? 결론적으로 못 빠져나오셨다?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시간은 없으니까 향후에 다시 교육방송 진행해 드릴 거예요. 무료 교육방송 진행해 드리면서 대처 방안 호텔신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2주 전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메르스 관련해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아시아나항공도 똑같은 설명을 드렸었죠. 아시아나항공도. 예?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놓고 보시더라도 갭이 나와 있어요. 돌파갭이잖아요. 돌파갭. 예? 비법 설명할 때 아시아나항공 또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주, 유가 부분의 영향, 실적 처림다. 메르스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었지만은 유류, 할증료 다 부과했어요. 안정적입니다. 수급 개선됐어요. 오늘 1% 이상 매수 들어오면서 반등입니다. 갭이에요. 뒷부분에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추경 규모안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었죠. 추경 규모안에 관련된 내용과 그에 관련된 종목까지 했는데 추경 규모안의 내용 이러한 부분들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지난주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 이번 주 내용도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다시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주요 내용 부분이 겉에서는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출주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친다. 전체적인 경기 동향 자체가 미친다라는 부분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자, 추경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AS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 BGF 리테일, 저도 발음도 어려워 죽겠어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유통주에 관련해서 분명하게 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그럼 나왔죠. 우와, 오늘 음봉 엄청나게 크게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왜 진짜 공부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지금 뭐 나왔어요? 석배령 나왔잖아요, 여기도. 석배령, 정확히 석배령 나오는 매도권 절반 라인에서 정리를 하셨어야죠, 정리를. 예? 수익을 내셨으면 차익도 내셔야죠. 그 부분에 대한 교육방송을 1월부터 지금까지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차익실현 못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AS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방송에서 다시 또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현대산업입니다. 현대산업도 추경 관련해서 건설주들도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현대산업뿐만 아니라 대림건설도 급등이 나왔어요. 이 현대산업도 급등이 나왔는데 현재 구간에서 이 흐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거 뭐라고 외웠어요? 5거래일 연속 하락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 캔들 뭐라고 외웠습니까? 전서구형이라고 배웠잖아요. 전서구형. 뭐라고요? 전서구형. 하락에서 상승 반전에 강력한 신호도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시장 상황과 거래량과 추세 부분 조금 더 확인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갭 부분, 이 부분은 세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두 번째 파트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2주 전에 메르스, 지난주에 추경, 이번 주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제약, 그리고 화장품, 이 업체들에 대해서 가장 대장주격인 제약주에서는 뭐 제약주의 대장주가 있겠습니다만 화장품에서는 아모레지와 아모레퍼시픽 그 숨겨진 재료 내용까지 싹 다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요. 힘드시면요. 추가 교육 방송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부분 참여하신 방법 자세히 설명드리고 일단 두 번째 파트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 비법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상 좀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난리가 났다는 건 뭐냐면 교육방송을 계속 해드리는데 그 교육방송 들으시다 보니까 시각이 바뀌시잖아요. 시각이 바뀝니다. 그리스 해가지고 겁을 먹고 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당했다. 이거 겪고 나니까 이거 오히려 좋은 기회였는데 마냥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겠지만 우리가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또 종목을 발굴해내실 수 있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뭐 호텔신라 그리고 뭐 대한항공 또 여러 가지 대림상 이런 종목군들이 뭐 시가총액이 잡습니까? 다 1조 이상 몇 조 수조 거기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고점이 25조 30조 이렇게 달했어요. 그런 종목이 제가 조금 말씀드린다고 주가가 변곡이 옵니까?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편하게 그러한 종목에서도 수익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기준은요. 갭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에도 뭐 갭에 대한 복습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벌써 갭 얘기하니까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갭이 나온 종목에 대한 변동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거기에서 수익도 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오늘도 마지막 성골 반전 굉장히 중요한 갭입니다. 이 부분까지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갭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 갭이 뭐냐부터 쭉 넘어갈 텐데요. 자, 갭이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날 종가보다 훨씬 높거나 전날 종가보다 훨씬 낮게 시작하는 거. 캔들에 꼬린 필요 없습니다. 몸통과 몸통의 사이에 발생되는 구간. 이걸 갭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까지 알아야 돼요? 숨겨진 갭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좀 더 심오한 과정 속에서 또 진행을 해드리고요. 이러한 갭의 종류는 이러한 갭의 그 발생의 의미는 앞으로의 추세 강화 부분을 더 의미를 한다. 그리고 오늘 배울 갭은 추세의 강력한 반전을 예고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갭의 종류는 이렇게 있죠. 보통갭, 돌파갭, 급진갭, 소멸갭. 여기서 돌파와 급진갭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강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으로 나온다는 거죠. 보통갭이라는 거 다 복습이니까 그냥 쭉 넘어갈게요. 아무 데서나 발생되는 게 보통갭이에요. 의미도 없고 지지도 안 되고 거래량도 없고 근데 돌파갭은 뭐다? 직전 고점이나 직전 저점을 깨거나 뚫거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갭. 그러면 얼마나 강한 갭이겠어요. 장대 양봉이나 음봉으로 만들었고 뚫고 올라가도 혹은 뚫고 내려와도 강할 텐데 갭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래량은 당연히 수반되겠죠. 그리고 나서 움직였는데 이거 주가가 올라왔는데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오히려 급진갭. 더 나와요. 갭이 또 나와. 엄청난 탄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멸갭. 저 소멸갭이 성골 반전으로도 형성이 되는데 성골 반전이 아닌 오늘 보신 것처럼 아모레퍼시픽 같은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만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자, 복습부터 들어갑니다. 돌파갭, 주요 지지선, 저항선 돌파하는 거, 이거 말씀드렸죠? 종목으로는 뭐가 있어요? 지난주에 시간 없으면 막 넘어갔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시간 없으니까 무료 교육방송 받으세요! 교육방송 받으세요 했잖아요. 그 다음 카코입니다. 시가총액 8조예요. 8조짜리 종목 제가 언급한다. 이게 뭐 문제가 돼요? 안 되잖아. 갭이 나왔다고 이 그림 보여드리고, 결국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여드리고, 이게 어떻게 움직였냐고, 이게. 그 다음에, 지금 장세, 오늘까지도 이런 흐름. 이 강세의 흐름. 이게 그럼 시장의 안정세를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가 상승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냐는 겁니다. 그럼 다른 종목도 보여드려요? 급진갭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급진갭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급진갭은 돌파갭 이후에 더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보여드렸어요. 지난주에. 대놓고, 꺼내놓고. 지분 공시 나왔죠, 오늘. JFS 매니지먼트에서 지분을 5%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장중에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건데, 어떻게 됐어요? 네? 이 그림. 돌파갭, 급진갭,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 위에서 급진갭 또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급등 나와버리잖아요. 오늘 고점 놓치셨다고요? 뭐가 우스워요? 뭐가 무섭고? 급락장에, 이틀 연속 엄청나게 빠진 장에 이러한 탄력이 나온 종목인데, 갭만 공부 잘하셨어도, 이런 걸 왜 놓치시냐는 겁니다. 예? 하루 거래량 빵빵하게 터지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배울 이 성과율한 점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소멸행격과 돌파갭이 동시에 발생되는 형상인데 고점에서 발생되는 반전, 하락 반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닥에서 들고 올리는 것도 생각하셔야죠. 예제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2012년도의 대림산업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점에서 갭이 나와서 아모레퍼시픽도 비슷한 거예요. 갭 나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갭으로 혹은 여기서 그냥 음봉으로도 메꿔버립니다. 어찌됐건 저 음봉을 메꾸고 내려왔을 때 혹은 갭으로 나왔을 때는 손꼴 반전, 그리고 갭이 아닌 음봉으로 메꿀 때는 소멸갭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의 추가 하락 굉장히 깊어지죠. 그럼 상승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상승. LG화학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변형, 샛별형. 우와, 변형, 샛별형 어마어마하게 고맙게 떠줬어요. 떠주고 난 다음에 쭉 뻗어 올라가는데 이게 2월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HTS 뒤져보세요. 이거 어떻게 돼 있나? 내리 상승해서 내리, 이 바닥 대비해서 내리 상승한 폭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라왔을걸요. 엄청나죠? 중간에 어디 매도 사인 하나라도 제대로 나온 거 있어요? 여기 하나 있네. 요거. 예? 석별형이 하나 떴는데 어떻게 됩니까? 더 가버리죠? 그 다음날 감싸 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 부분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LG화학 시가총액 적어요? 30조가 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에서도 이러한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올해요, 올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놓고 보시게 되면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내용은 많은데 시간 없어요. 지금 저에게 남은 시간이 몇십 초 안 남았습니다. 1분이나 남았을라나요?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우깁니다. 이거는 손꼴 반점이라고. 여기서도 손꼴 반점이라고. 혹은 여기서 손꼴 반점이라고. 왜 못 우겨요? 누적 수급이 있고 거래량이 오늘 1000만 주 이상 터지고 1% 이상 물량 뺏어갔는데 그냥 돌파갭만 놓고 보셔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 추가 설명 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2주 전에 계속 보여드렸던 필살기 이 종목군들 다 오픈해드렸잖아요. 교육해드렸잖아요. 돌파갭, 급진갭, 응? 그리고 나서의 주봉에서의 흐름도 돌파갭, 급진갭. 이 종목 어떻게 할 겁니까? 공부하셔야 되겠죠? 예? 그 다음 종목도 2주, 3주 계속 갖고 나왔어요. 같은 위치입니다. 돌파갭, 급진갭, 돌파갭, 급진갭. 힘들어요, 어려워요, 돌파갭, 급진갭, 무서워요. 그럼 이렇게 보시라고 그랬죠. 월봉으로. 갈 자리 어마어마하죠.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내리쌍끌입니다. 예? 이런 종목들 공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마지막 필살기의 종목군들은 제가 막 지금 뛰어갈 겁니다. 죽어라고 막 뛰어갈 거예요. 얼로. 지금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815TV를 통해서 무료 교육 방송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저녁 11시부터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면 새벽까지 교육 공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 장중에도 여러분들 교육 방송 받으셔야 됩니다. 무료 교육 방송 받으셔서 오늘 배운 여러 내용들과 종목 포착하는 방법, 차익 실현하는 방법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815TV의 윤정두였습니다.